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2월 26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역시 뭐 댓글에도 그렇고 저희도 시작 전에 요즘은 뭐 누굴 만나나 어딜 가나 주식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오늘도 아마 6,200포인트가 지금 돌파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주식 시장이 워낙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다들 지금 주식을 더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이제 팔아야 되나 뭐 그 고민들 많이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 상황에서 김정은은 또 셈이 많이 났는지 안 좋은 얘기 좀 했던데 뭐 그런 뉴스들 포함한 오늘 정치권 뉴스들 하나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오늘 모두 전 의원님들과 함께합니다. 김영남 전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정우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은 관련 할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는 또 신혜영 기자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다른 뉴스들도 많긴 한데 김정은이 뭐 이런 얘기를 또 합니까? 뭐 우리랑은 동족이란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한다고. 네. 뭐 어떤 얘기들 좀 세게 했습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20일, 21일에 북한 노동당 대회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나온 내용들이 이제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한 건데 일단 핵무기 없앨 생각 없다. 국가 핵무력 더 확대 강화하고 핵 보유국의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다라고 강조를 하면서도 만약 미국이 이러한 우리의 지위를 인정한다면 미국이랑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핵 보유국 지위 인정해줘. 그 조건 하에서 우리 관계 개선할 의지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국이랑은 좀 그래도 뭐 괜찮게 얘기한 것 같고요. 인정해주면 대화할게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좀 세게 얘기를 했어요.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한 일이 전혀 없고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라고 하면서 특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명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하여튼 김정은도 문제야. 이 사람도. 물론 뭐 이런 말을 통해서 또 대화를 어떻게 뭐 끌어내려는 그런 전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한국이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또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참 다 기운 빠지게 만드는 이런 얘기들 자꾸 하니까 상당히 좀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우리 정호김 전 의원님.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일관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관성이 좋은 일관성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일관성이냐의 차이고요. 지금 미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미국 대화의 손짓을 거부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국이 지금 이란한테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일단 뭔가 여기서 그 계속해서 미국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만 인정하면 트럼프와 악수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그 우위, 체제 우위를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지금 통일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유화적인 이상의 제스처를 보내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재명 정부가 핵 추진 잠수함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보면 한국 정부가 상당히 특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는 현실주의적인 그러한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김정은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통일부를 중심으로 그리고 요새 국방부하고 그 미국의 연합사 간의 그런 일련의 알력이나 긴장 같은 것
있다 네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그 전시 작전 통제권을 다시 받아오고 그러면은 자주 국방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이러한 그 이념의 왼쪽에 있는 정권이라 하더라도 이재명 정권 하에서는 그걸 추진하리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심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좀 된 것 같다. 말씀하신 것처럼 또 뭐 우리가 누구랑 동맹을 하든 군비를 늘리든 한반도의 뭐 전략적 지위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핵보유국이고 니네는 그러니까 한국은 아니니까 뭐 우리가 니들 위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좀 하고 싶은 모양이기도 한 것 같고요. 너무 신경 쓰지 말까요? 이런 얘기 하는 거? 네. 아니 근데 이게 내부 결속용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김정은 말대로 한국을 동족에서 영원히 배제하면 이제 북한하고 우리는 이족이 되는 거고 그 전에 우리가 6.25 전쟁을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족 상잔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나라랑 싸운 거죠, 뭐. 그러니까. 예. 그리고 경험치에 의하면 북한이 저렇게 대한민국을 상대로 말을 세게 하고 심하게 할 때는 사실은 그 이면에는 이 뒷돈을 안 줄 때 저렇게 나와요. 항상 보면. 뭐 좀 내놔라. 항상 뭘 바라는데 예. 뭐 사실 알게 모르게 줘왔죠. 네. 준 적이 많았죠. 근데 뭘 안 줄 때 저렇게 말을 세게 해. 항상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객관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은 저런 태도가 나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우리 정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미국과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DMZ 내의 어떤 출입권이라든지 그 유엔 사령부 쪽에서는 그거를 통일부 얘기는 안 된다. 그건 유엔사가 여전히 출입 통제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대학원생 뭐 네네네. 이런 거 검거를 한다든지 사실은 남한 내에 일부 갈등이 생길 정도로 북한에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많이 취하고 있는 게 객관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세게 나올 때는 딴 거 없어요. 달란 얘기. 달란 얘기예요, 그냥. 뭘 달라? 뭘 줘야 돼요? 달라는 거지, 그냥. 저는 그 트럼프 집권 일기 때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을 2차례 했잖아요. 네. 결국 하노이 노딜로 그쳤는데 그 충격과 혹은 그 상처 이게 지금 이제 북한이 저렇게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이렇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최고 존엄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같은 체제에서 상상할 수 있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근데 그 최고 존엄이 베트남까지 기차 타고 60시간인가 넘게 가가지고 빈손으로 돌아왔어. 네. 저거 체제가 흔들릴 만한 위기거든요. 어떻게든 저걸 만회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를 거의 사기꾼으로 몰아. 게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능라도 경기장에 세우기까지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한 그런 체제적 대응이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저 한층 더 강화된 통미봉남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하고의 그 딜도 섣불리 나서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근데 그 노딜 된 게 뭐 우리 책임은 아니잖아. 아니 그러나 본인들 책임이기도 한데 그걸 어디론가 돌려야 되니까. 아이고, 저 체제의 특성상. 네. 이게 죄송합니다 인민 여러분 이럴 수가 없는 체제잖아요. 그 순간 저건 이제 체제가 무너지니까. 네. 저는 그렇게 지금 그 연장돼서 이 상황까지 오고 있다고 보고 근데 지금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사회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북에 대해서 혹은 뭐 통일에 대해서 혹은 민족에 대해서 요즘 보면 그 두 국가론에 대해서 우리 정부 내부에도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헌법상에는 이제 우리 영토고 뭐 하나의 국가이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적대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종의 평화적 기조를 유지하되 두 국가로 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아? 네. 이게 거의 젊은 층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의 변화는 정책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 매달리지 않아요 이제. 네. 때문에 저게 과연 저들 입장에서 얻을 게 있을까? 아까 뭐 뭘 안 준다고 얘기했는데 당장이 아니더라도 길게 봤을 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약간 히스테리컬하다. 그런 히스테리의 반영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하여튼 뭐 북한도 하나의 뭐 리스크라면 리스크일 텐데 그 리스크 관리를 좀 잘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만 좀 약간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국내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넘어가 볼까요? 네,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에서의 부동산으로부터 주식으로의 머니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잖아요. 거의 뭐 퐁당퐁당 하루 걸러 주식 관련, 하루 관련, 뭐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네. 이런 가운데 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핵심이 이제 자사주 소각인데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주주들이 회사 돈으로 자사주 사고 경영권 방어에도 이제 뭐 역할을 하게 하면서 뭐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불러온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이거 의무 소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거는 1년 6개월 이내에 소유를 해야 되고 경영상 꼭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서만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자사주를 소각을 하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한 주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좋다. 그래서 이게 산술적으로만 개미는 보면 좋다. 뭐 한 네. 10% 만약에 자사주 갖고 있는데 네. 10%를 소각을 해버리면 그럼 이제 주가는 사실 산술적으로 시총이 똑같다는 가정하에는 10%가 올라야 이제 정상인 거고 네. 물론 이제 그보다 더 오르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또 우리 김용남 의원님께서 워낙 잘 파고 계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재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반대를 했죠. 네. 제일 큰 논거가 자사주 소각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나라가 없다. 뭐 이런 논거를 들었어요. 그것도 한편에서는 맞는 얘기긴 해요. 근데 왜 다른 나라에서는 법률로서 의무화하고 강제하지 않느냐? 자사주는 취득하면 당연히 소각하는 거야. 그거는 소각하려고 자사주하는 거죠. 소각해서 없애버리는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그 주식의 가치를 올려서 환원해주는 방법으로 당연히 소각하는 거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 강제하는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취득하는 자사주의 98%는 그냥 보유하고 있었어요. 네. 소각이 오히려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도 총 발행 주식의 50%가 넘는 주식을 자사주로 들고 있는 회사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필요할 때 사실은 그 필요한 경우도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여차하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호 세력, 이른바 백기사에게 자사주를 넘기면 없던 의결권이 되살아나니까 주총에서 내 경영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는데 네. 지금도 재계에서는 그 주장을 해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경영권 방어 방어가 안 수단이 된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세상에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게 오히려 아니 어떻게 그게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냐고. 자사주라는 건 그 회사가 열심히 장사를 잘해서 얻은 이익 중에 일부로 그 주식을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주식에 많아야 30% 어떤 경우에는 15% 미만만 들고 있는 경영진 내지는 이른바 대주주. 오너라고 불리우는 지배주주의 재산이냐고 그게.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게 억지지. 근데 그 억지가 지금 수십 년 동안 통했단 말이에요. 네. 그 상식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정상적으로 이제 가는 예,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그 비정상적인 기업 지배 구조를 유지해 왔던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이 자사주라는 게.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나 시장을 저평가하게 된 요인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상법 개정안의 1, 2, 3차 내용을 보면 결국 이 시장 거래를 투명화하고 왜곡된 기업 지배 구조를 바로 잡음으로써 어쨌든 저평가된 네. 한국 주식시장이 재평가될 수 있는 그런 이 제도적인 토양을 만들겠다. 뭐 이건 것 같아요. 뭐 당연히 했어야 될 조치인데 제가 주목하는 바는 이걸 보수 정당이 했어야 되는 일이에요. 원래 가치로 보면. 뭐 그렇겠죠. 아니, 네. 왜냐하면 무슨 주주자본주의, 시장자본주의 이런 걸 네, 열렬히 네. 주장해 왔잖아요.
근데 같이 반대를 해요. 저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그 정부로 정권 개최된 이후에 급속하게 그 이재명 정부는 기존의 보수 정당이 주장했거나 혹은 지금도 보수 정당이 주장함이 마땅한 정책들로 이를테면 정책적 우클릭을 통해서 네. 점점 중도 보수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고 그런데 보수 정당은 기존에 본인들이 했거나 지금이라도 해야 마땅한 주장들을 철회하고 저 오른쪽 구석으로 꾸겨지고 있어요. 윤호개인 주장하면서.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맨정신인 보수들이 보면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렇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금 농지 투기 문제 관련해서도 네. 국민의힘에서 나온 반응을 보세요. 공산당이냐? 네. 뭐 이런 식의 아주 저차원적인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책적으로 좌우 이런 걸 떠나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저기는 정말 이 뭐랄까 옛날 냉전 시대나 펼법한 이런 차원으로 사고들이 네. 굉장히 이 저열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여기는 굉장히 복잡한 맥락들을 가지고 막 공세적인 정책 추진을 하는 거예요. 저 농지 그 투자 경고한 것도 저는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거에 여러 가지 복선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게 상대가 되냐고요. 논리상으로 볼 때 이 자사주 소각이 시장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네. 한국의 그 이념 지형으로 볼 때는 소위 우파 지형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의 기업의 태동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역사와 맞물려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상화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한국의 자본주의라는 것이 위에서부터의 어떤 개발 권위주의 그러면서 기업이 만들어지고 또 기업이 그러면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기업에 경영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이렇게 세습이 되잖아요. 네. 그런 전통과도 지금 맞물려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간다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불확실성을 없앤다라는 차원에서 이 방향으로 갖는 건 맞다고 봐요. 1998년에 그 IMF 위기가 있었을 때도 그때도 그 많은 경제학자들 중에는 이게 그 소위 disguised blessing 그러니까는 결국은 한국 자본주의의 축복이 될 수 있는데 위장된 축복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어쨌든 구조 조정이 되면서 체질 국제적 개선되고. 기준과 체질 개선이 네, 되는 네, 것처럼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아마 적대적 M&A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그러는데 한국이 또 의외로 그런 글로벌한 환경에서 잘 이겨나가는 저력이 있다라는 게 여러 네. 방면에서 나오고 근데 있잖아요. 그건 기업 입장이라기보단 대주주 입장, 오너 입장 아니에요? 제주주라기보다 이제 오너 입장. 왜냐하면 네. 주주들 중에도 외국 주주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국의 대기업. 그래서 우리는 삼성, 현대 그럼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글로벌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입장 그거죠. 소액주주 뭐 이른바 우리 같은 개미들한테 불리한 관행은 하나씩 다 손을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에요. 이건 이제 상법은 아니고 이제 상속세 증여세법을 개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업들이 상속하거나 할 때 최근 주가의 평균을 기준으로 매겨가지고 상속세를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상속 증여할 때 세금 줄이려고 주가를 낮추는 경우가 있다라는 누르는 거죠. 거죠. 네. 누르는 거죠. 이거 방지하겠다. 그럼 뭘 기준으로 매기느냐? 그냥 실제 기업 가치 측정하는 공정 가치 평가를 적용을 하겠다. 순 자산 가치의 최소 80%를 딱 기준점으로 정해서 그거 바탕으로 상속세, 증여세 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주가 눌러봐야 소용없다. 어차피 그렇죠. 상속세, 증여세는 네. 기업의 공정 가치를 기준으로 매기겠다. 뭐 네. 이런 겁니다. 자, 이것도 당연히 이제 우리 주가 정상화를 위한 특히나 이제 그 상속을 앞둔 기업들의 주가 정상화를 위한 필요한 뭐 변화인 것 같고요. 네. 아 그리고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 이제 대통령이 이제 뭐 농지 관련해서 언급한 걸 두고서 뭐 이제 뭐 물려받은 거 다 팔고 뭐 하라는 거 이거 공산당식 발상 아니냐 이렇게 국민의힘이 뭐 비판을 했었잖아요. 비난을 네. 했었는데 관련해서 또 이제 SNS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경자 유전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 건 이승만 전 대통령이다. 그럼 이승만 전 대통령은 빨갱이이고 공산당이냐 이렇게 네. 반박을 했다. 네. 전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신고 시에
기존엔 아마 상한이 30억이었을 건데, 그러니까 뭐 1,000억짜리 주가 조작이든 뭐 2,000억짜리 주가 조작이든, 근데 이제는 상한선 폐지하고 네. 한 30%까지 최고. 그러면 네. 한 1,000억짜리 신고 잘하면 한 300억까지도 그렇죠. 예. 그래서 팔자 붙일 수 있다. 로또 사지 마세요. 주가 조작 신고하세요. 네, 이런 이렇게 될 메시지가 수도 또 있었죠. 있는. 요새 로또 1등 당첨금이 대부분 20억 원은 뭐 내외죠. 예. 20억 안 안 돼요. 돼요. 얼마 안 되지. 그래요? 이것도 크지만. 아니 이거에 비하면 얼마 안 되죠. 그리고 옛날에는 로또 1등 당첨되면 강남에 대형 아파트를 한 채 살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네. 아파트가 워낙 올라가고. 요새는 택도 없죠. 네. 하여튼 그만큼 물가도 또 많이 오른 모양입니다. 네. 자, 다음 뉴스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 최근에 뭐 합당 논란부터 해가지고 뭐 공소 취소 모임도 있고 뭐 뉴 이재명의 등장도 있고 하면서 뭐 당정 갈등, 뭐 명청 갈등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금 이렇게 토닥토닥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어제 상임 고문단, 민주당 상임 고문단과 오찬을 했는데 여기에서 민주당이 본연의 역할을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주 잘해주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SNS로 계속 메시지를 내잖아요. 이 최근에 대통령 뒷전된 여당이란 제목의 이제 기사들이 있었어요. 뭐 비슷한 뭐 주제로 이제 기사들이 계속 났었는데 그 기사를 이제 링크를 하면서 나 대통령으로서 뒷전된 일도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 당은 당대로 청은 청대로 일 잘하면 되고 민주당도 최선을 다해서 야당의 극한 투쟁에 잘 맞서주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네. 여기에 정청래 대표도 바로 받아왔죠. 네, 최고위에서 네. 이거 봐 대통령이 우리 문제 없다잖아. 당정청은 찰떡 공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죠. 찰떡 맞습니까? 아니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는 네. 저런 기사가 나오니까 당청 관계 이상무 이런 메시지를 대통령이 냈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정리 끝났다 이 얘기죠. 아, 오히려 그동안에 약간 비정상적인 대통령 아직 임기 초고 그런데 이제 당청관의 이상규류 뭐 그에 대한 해석 당내에서 또 친명 비명 뭐 이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정리됐다는 얘기고 그 정리됐다는 거에 몇 가지 신호가 있는데요. 네. 김남국 전 비서관을 갑자기 당 대변인으로 발탁을 했어요. 네. 네. 이게 대통령한테 보내는 신호이기도 하죠. 아. 이제 그에 대한 해석의 연장선에서 보면 개항을 공천이 어떻게 될지도 대충 짐작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리고 뭐 대통령의 그립이 훨씬 세진다. 공취몬이 어쩌니 하는 것도 예. 이제 그만 정리하고 이제 더 이상 잡음 내지 말고 국정 과제에 전념하자라고 한편으로는 독려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정리됐다라는 걸 선언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봉합만 좀 된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용인술에 대해서 제가 뭐 직접 용인을 하는 거를 본 건 아닌데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앞에서는 다독이면서 화장실 밀당. 가가지고 이렇게 쥐어 박으면 꼼짝도 못하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나 할까. 제가 볼 때 명청 갈등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선 정청래 대표의 그 행보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던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대변인으로 네네네.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실은 명청 갈등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정치 사회는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아직까지도 허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너무 당대표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그 골프에서 공 잘못 나가는 게 네네네. 고개 쳐들을 때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다고 봤는데 오히려 이렇게 고개를 쳐들다가 푹 꺾인 것 같으니까 마치도 대통령이 지금 정리를 잘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더 크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상법 개정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주가 조작 가만 놔두지 않겠다. 또 농지 투기, 다주택자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타겟팅을 굉장히 아주 핀포인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SNS를 통해서 자기의 지지율을 올림으로써 지방선거에 굉장히 유리한 지형을 만드는 이런 전략 전술에 굉장히 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상대가 이러한데 가뜩이나 야당이 지금 막 지금 저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정청래 대표는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8월이 아마 그 전당대회인가? 네. 네. 그때까지는 아마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게 되지 않을까. 낮은 자세로. 김어준 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어준 씨는 갑자기 왜 꺼내셨을까요? 아니 그냥 요새 방송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방송해가지고. 네. 잘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아무튼 지금 그렇게 예. 보여요. 그러니까 여- 정치는 네. 보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당 대표가 이렇게 대통령 임기 초부터 이렇게 막 부각되는 경우가 사실 흔치는 않았던 것 같은데 임기 그렇죠. 말도 아니고. 이름 같이 이렇게 한 줄에 붙어서 명청대전 이런 그렇죠. 용어가 만들어지는 게 흔한 경우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네. 이제 8월에 전당대회가 있긴 하지만 그에 앞서 또 중요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잡음을 만들지 말자 이런 대통령 사실 대통령이 이제 명청 갈등 불거지고 막 할 때마다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불러서 밥 한번 먹고 이렇게 좀 그림 만들고 토닥토닥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내면서 당에 힘을 실어준 거고 조금 이제 수습하려는 모양새인데 근데 이 와중에 또 이제 조국 대표는 계속해서 뉴 이재명을 저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요. 네. 뭐 확실히 보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몇 수가 높아요. 만약에 윤석열하고 비교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할 건 아닌데 네. 명청 갈등 뭐 이런 게 한참 불거졌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대통령의 경로 뭐 이런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예, 쏟아졌을 예,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뉴스는 안 나오고 대통령이 계속 참는 듯한 모습이 연출됐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잡혀가잖아요, 자리가. 저는 뭐 정청래 대표 개인과 관련해서는 이 스탠스가 유지될 텐데 다만 이게 그 밑에 있는 더 큰 정청래 대표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 밑에 있는 뭐 90% 이상의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잠재해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뭐 그게 그 갈등이 적어도 8월 전당대회 선거운동이 본격화될 때쯤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좀 네. 조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민주당이 구주류라고 할 수 있는 네.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 얘기하는 이게 거죠. 수면 위로 올라왔던 걸 네. 지금 수면 밑으로 집어넣는 상황인데 네. 다시 올라올 거예요 언제든. 아. 그리고 사실은 지방선 그러니까 전당대회 전당대회 구도가 조기점화됐다가 지금 일단 끈 거예요. 그러면 당청 간에 다 이제 이 마이너스다. 사실은 김민석 총리가 큰 실책을 했어요 저는. 대표직이 로망이라는 걸 선언하면서 당내 갈등이 한 축이 되고 총리직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네. 마치 내일 총리직을 던질 것처럼 이렇게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지금 진화한 상태고 수면 밑으로 집어넣은 건데 본질적으로는 아직 이 밑에 있죠. 근데 제가 이 시점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은 왜 정청래 대표는 느닷없이 조국혁신과 합당을 제안했을까? 이거예요. 왜 네. 그 시점에? 그 대통령의 뜻을 오판했나? 잘못 읽었나? 아니 사실은 지금 시점에 대통령하고 각 세워서 아무리 뭐 물밑에 구주류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얻을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류의 싸움이라는 거는 무조건 대통령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임기 초에는. 그걸 모를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정무적으로 아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과정 관리가 좀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무산됐어요. 네. 그럼 남은 게 없어 결국에는. 결국 항복한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 그게 아직도 의문이에요. 지금 아주 좋은 화두를 지금 제시하셨는데요. 이거는 뭐 개인 생각이고 상상력의 영역일지는 모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술을 들 때요. 네. 아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비교도 이제 나왔는데 그 권력자마다 좀 그 수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권력자들은 자신의 어떤 그런 그 권력을 그 확보하는데 소위 공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주변에 두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이렇게 지켜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현실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라 수가 달라진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우상호 전 정무수석의 발언으로 볼 때 분명히 합당과 관련해서 사전에 어떤 형태로든
소통은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머리를 쳐드는 정청래라 하더라도 아무 얘기 없이 뒤통수 때리듯이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은 아직까지 안 드는 데다가 네. 지금 이제 일단 이렇게 꾹 눌러놨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나의 의중을 정확하게 간파할 사람들을 국회에다가도 몇 명 진출시키고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공천과 관련해서 물론 당무에 개입하진 않지만 나의 뜻, 소위 명심이라고 하는 것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장선 속에서 네. 과연 지금 뭐 경기지사 누구 서울시장 누구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가변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인상을 주고 싶어 하느냐. 나는 그렇게 밑에서 치받치고 올라와도 인내심이 있으면서 당청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그러니까는 과거의 조선시대로 보면은 나는 성군 비슷한 뭐 이런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네. 국정 수행에 능력이 있는 그러면서 실용이라든지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미지 메이킹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네. 비록 자기한테 막 치받친 사람이라도 쓸 수 있는 정도의 이건 아량이 아니에요. 전략이죠. 네. 근데 아까 네. 그 박원석 의원이 아까 말씀한 게 대통령에게 좀 다 정리 잘 하자라는 메시지 중에 하나 중에 공소 취소 모임 이것도 좀 정리해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신 아니, 거예요? 저는 네. 이렇게까지 말하면 뭐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저는 대통령은 지금 정책적으로 중도 실용 이렇게 막 나가고 있잖아요. 과감하게. 근데 이른바 당내 친명은 조금 다른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 뜻을 잘못 읽는 거 아닌가. 사태 아니면 파악이 안 된 거죠. 본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지 그래요? 모르겠는데 아니 공소 취소 이런 문제는 그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을 낳잖아요. 입법 권력이 사법 절차에 저렇게 개입해가지고 뭐 압력을 행사하고 등등부터 시작해서 당분간 대통령 재판도 없어요. 그리고 국정 운영을 잘하면 저거 나중에 다 정리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진짜 조작 기소라는 게 사법적으로 입증이 되면 그건 수사를 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당시에 수사팀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검법이든 뭐든 이렇게 접근하면 될 문제예요. 근데 저건 정치적 확증을 가지고 일종의 이제 정치적 바람몰이를 해서 막 국정조사 이런 거 해가지고 검찰이 스스로 공소취소하도록 만들겠다. 부작용이 더 클 거예요. 그게 정말 이재명 대통령 뜻일까? 그래서 세력화를 시도한 건데 세력화의 명분을 제일 좋은 명분을 저걸합시고 걸었는데 제가 보기에 오판한 것 같아요. 당내에서 지금 막 이탈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되게 여우 같은 게 네. 당 공식 기구로 만들자. 일종의 격상시켜 명분이 떨어져 버렸어요. 명분이. 네. 근데 저거 이제 유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유지 안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세력화를 하려면 네. 좀 포지티브한 뭐 이 AI 강국 이 3대 AI 3대 강국 조기 달성을 위한 의원 모임을 하든지 노골적으로 전당대회를 할 거면 뭐 사랑해요 김민석 모임을 하든지 이래야지 무슨 공소 취소 이거는 좀 택도 없다. 저는 의원님하고 조금 반대인데요. 그 공치모는 원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네. 이건 뭐 같은데. 제 생각이니까 네.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 공치모 회장, 위원장, 네. 그 사람도 그렇고 박성준 의원. 네. 그 세력화를 기도하면서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도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줄을 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105명이나 가서 줄을 서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 과거에도 그 비슷한 움직임이 있을 때 청와대의 강훈식 실장이 대통령을 정쟁에 뭐 개입시키지 말라 뭐 이렇게 한마디 워닝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엔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쭉 분위기를 보다가 여기다 찬물을 확 껴진 사람이 저는 유시민이라고 봐요. 미친 짓 아니야 이러면서 예. 반발을 하니까 쓱 지금 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그 소위 정청래 대표가 나름대로 눈치가 말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의 공식 기구화하자. 네. 제가 쓴 소설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 다 여기를 오십시오 했는데 이제 공치모 의원 중에 아주 일부만 이제 이탈을 하고 나머지는 우린 우리대로 별도로 운영할 건데라고 이제 하는 상황이죠. 네. 그 만약에 이제 지방 선거를 이제 승리를 크게 이제 하게 되면 그 공은 대통령에게 가요? 아니면 어쨌든 선거는 이제 당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한테 가요? 그거는 선거 운동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당 대표는 당연히 지방선거와 같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각
지원 유세를 다 돌죠. 네. 그리고 당 대표 지원 유세가 벌어지는 그 현장은 가장 많은 지지자와 군중이 모이는 장소가 될 거고 TV 화면에도 이제 지방선거 관련 뉴스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될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은 각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후보들이 누구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느냐. 그렇죠. 나를 당선시켜 주는 게 곧 누구를 밀어주는 거다. 아니면 내가 당선돼서 누구와 손잡고 우리 지역에 일을 해내겠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할까를 생각해 보면 카톡 프사 보면 돼요. 누구랑 그렇죠. 악수하고 네. 있는 사진을 카톡 프사로 그건 해놓느냐. 대통령일 거고. 그건 대통령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당 대표보다는 대통령이죠. 그렇게 네네. 되면 결국엔 이 지방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누구냐? 아무래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보죠. 그러니까 두 가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뭐 지역 과제, 지역 현안, 지역 발전 이런 거 빼고 큰 선거의 명분 메시지가 하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 이걸 거고 두 번째 내란 청산일 거예요. 어떤 게 더 앞설까? 내란 청산은 이미 어느 정도 되고 있다. 판결도 나왔기 때문에 단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성공일 거예요. 네. 대부분 내거는 명분이. 아니 그러면 그 성과가 어디로 가겠어요? 대통령한테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층 저는 그립이 강해졌다고 보고 그리고 그 재보궐 선거, 지방선거보다도 네네. 공천을 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들이 누가 공천을 받는지 100% 전략 공천하기로 했잖아요. 네네네네. 공천권이 형식적으로는 당 공관이 그리고 당 대표한테 있지만 진짜 당 대표한테 있을까요? 이번 재보궐선거 공천권이? 저는 뭐 알겠습니다. 알아서들 짐작하시려고 그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조국 대표의 힘은 훨씬 더 약해질 걸로 보세요? 아니면 이미 많이 약해졌지 않았어요? 이미 크게 아니 없나요? 근데 그거는 네. 지방선거에 성적표가 나오면 바로 드러날 거예요. 성적표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그러니까 그 다른 알아 지역은 모르겠고 호남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당선자를 내느냐 근데 그리고 이번에 통합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선거 연대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아니, 어떤 식으로 지역 통합 말씀하시는 광역단체, 전남, 네. 광역단체, 시도 아니 통합. 조국 혁신당이 광역단체장 네. 당선자를 내기는 쉽지 않을 거고 시군구 단위에서라든지 보궐이라든지. 제가 볼 땐 네. 본인이 보궐에 성공을 하느냐의 여부가 그것도 크겠죠. 그게 제일 중요할 네. 것 같은데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말씀처럼 그 지금 김용남 의원이 얘기했던 포인트 호남에서 어느 정도 선거 성과를 거뒀냐 그에 대한 민주당의 관점이 뭐냐면 조국 혁신당이 호남에서 일정 지분을 가져가는 거 우리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가 그 TK의 대구 경북 같은 데예요. 네. 국민의힘에게 여기는 경쟁이 있어야 돼. 그래야 발전이 있어. 그리고 때로는 무소속 돌풍이나 국민의힘 돌풍 같은 게 간간히 호남에서 나오는 이유가 민주당이 너무 고인물이어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의 변화 혁신을 추동하는 데 있어서 조국 혁신당의 경쟁력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있고 어차피 돼봐야 다 뭐 가둬놓은 고기들이고 어디 밖으로 갈 게 아닌데 호남에서는 상관없다. 설령 조국 혁신당이 뭘 좀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게 민주당의 관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호남 이외에서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호남 이외에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좀 거의 없잖아요. 본인들도 무슨 뭐 표방하고 있는 게 그 민주당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결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금 이 당의 기세, 당세 이런 게 더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만약 네. 뭐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지만 조국 혁신당이 호남 지역에서라도 2016년도 총선에 안철수의 국민의당 정도로 예. 뭐 확 쓸어간다. 그러면 위상이 확 달라지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아직까지는 뭐 그럴 가능성은 안 보여요. 오늘 선거가 있다 그러면 그 전남 광주 통합도 그렇고 아마 고전을 면치 못할 것 조국 같다는. 혁신당? 예, 지금 그 여론조사의 지표도 그렇고 네. 존재감이 지난 총선 때보다도 더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조국 대표가 저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본인 스스로도 엄청난 네.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방증이죠. 그러니까요. 2년 전, 1년 전 뭐 조국 대표랑 지금의 위상이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은 분명히 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한번 가볼까요? 네, 국민의힘도 이제 뭐 선거 전략 작업 해야 될 텐데 아직도 이놈의 전륜 이슈를
이거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겠는데 출구가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중진들이 장동혁 대표 만나가지고 쓴소리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막상 무슨 얘기 했는지를 들어보고 나니까 중진들 사이에서도 의견 통합이 안 됐어요. 전륜으로 가야 된다가 아닌 거예요. 일부는 당연히 지금 뭐 이대로 가면 선거 필패다, 뭐 메신저가 이미 오염됐다, 당대표 좀 힘을 빼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던 반면에 이거 한동훈이 내란이라고 해가지고 사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장동혁이 무슨 잘못이 있어? 라고 말하는 중진들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고 뭐 이런 가운데 어쨌든 당내 소장파들은 전륜을 해야죠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 안 들으실 거면 차라리 찬반 투표라도 붙여서 다수결로라도 정합시다 라고 의총 열어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하기로 네, 지도부는 지금 의총 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필리버스터 전국에 무슨 의총이에요? 다음 달에 하죠. 이렇게 여기 미루고 우리 있어요. 여론조사 개요 얘기해야 돼요? 아니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네, 네. 그 오늘 나온 MBS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국민의힘이 당 지지율이 17%가 나왔어요. 20% 네, 깨졌네요. 그리고 70세 이상에서도 민주당 39, 국민의힘 31. 대구 경북에서 28대 28 동률. 부산, 울산, 경남은 39대 22로 민주당 우세. 강원, 제주에서는 민주당 56, 국민의힘 12예요. 오,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 광주, 전라 다음이에요. 강원, 제주가. 이거면은 사실은 저거는 지방선거는 거의 2018년 어게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선. 이게 대구도 넘어가요. 잘못하면. 이번에 네. 대구 경북 통합 문제 또 시끌시끌하죠. 책임론이 불잖아요. 오히려 네. 국민의힘에. 근데 이 상황에서 뭐 윤어게인이니 아니니 의총을 하느니 마느니 장동혁을 만나서 뭐 얘기를 해보니 마니 다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네, 네. 이 수치를 받아보고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그런 지경에 놓여 있지만 죽은 정당인데 죽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좀비라서 안 죽어. 그게 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사실은 지금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뭐 몇몇 최근에 있던 총선을 앞두고도 국힘이 상황이 매우 안 좋았죠. 네. 근데 그때마다 당권파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있어요. 일단 여론조사 중에 자신들에게 가장 잘 나온 여론조사를 근거로 삼아. 그거 이제 ARS가 조금 나으니까 면접원 조사보다 그 여론조사를 딱 놓고 봐봐. 지금도 정당 지지도 30% 나오잖아. 이 여론조사. 근데 네. 지방선거 투표율 얼마야? 50%지? 네. 그러면 핵심 절반밖에 투표를 안 하는데 우리 지지층만 다 나오면 이긴다. 득표율은 60%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무조건 이 선거는 이겨. 이걸 매번 반복을 해. 근데 그건 대단히 비현실적인 가정에 뭐 불가능한 조건을 합친 네. 건데 근데 그 얘기를 매번 해요 또. 그리고 그냥 그거로 밀고 나가. 그리고 결과는 참패야. 그리고 그 당 지도부는 물러나. 네.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근데 다음에 또 장동혁 똑같이. 대표의 한 가지 다른 점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장동혁 대표는 예? 지방선거 이번에 참패하고도 안 물러날 가능성이 있어요. 뭘 명분으로요? 명분 없죠. 아니 그러니까 당원 총투표 해보자. 아니 다시 한다는 거예요. 아. 물러나고 다시 해도 또 장동혁이라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아니면 선거에 나와도 선거 패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분열했기 때문에 진 거야. 그리고 그런 거 분열의 아닐까?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 때문에 진 거야. 아, 이런 거 아닐까요? 선거 패배의 책임을 고선국하고 전환기한테 돌리는 거 아닐까? 못 돌리지. 아니 거기는 무서워. 분열의 책임이라고는 거기 한 범이니까 그렇게는 안 됐고 거기는 친한계들한테 하나로 돌리겠죠, 그래서 뭐. 친한계한테 돌리거나 네. 이른바 중도 성향의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겠죠. 그래서 상당히 독특한 당 대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국민의힘을 예상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있었죠. 오세훈 공천 준다. 그리고 나서 서울시장 지면 오세훈 책임으로 돌린다. 오세훈 때문에 졌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기는 있었죠. 이게 내재적 접근이라는 말이 아.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 굉장히 잘 아실 텐데 네. 북한이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들의 시각에서 그 체제를 분석해 봐야 접근할 수 있다 그 실체에. 지금 이종석 국정원장 같은 사람들이 연구 방법론으로 그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걸 취했던 거 아니에요. 네.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이해는 그게 아니고 불가능해요. 장동혁의 빙의가 돼서 이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면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선거 승리는 목표가 아닌 거예요. 목표가 다른 거예요. 목표가 다르면 나타나는 행동이 달라요. 도저히 지금 저 뭐 윤리위에서 제명 이런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떤 당 대표가 선거 앞두고 저렇게 축소지향적으로 당을 운영해요. 근데 목표가 다르다. 선거 승리가 목표가 아니고 네. 당권과 아예 이제 순도 높은 이 윤호개인 정당을 만드는 게 목표라 그러면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재적 접근을 해야 저게 겨우 이해가 가능하다. 하여튼 뭐 그렇게 지금 국민의힘 하는데.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 여기에 네. 또 그리고 여론조사 개별- 수치는 자유롭게 언급해 주셔도 되는데 개요는 제가 말합니다. NBS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배현진 의원이 새벽에 이거 약간 구남친 구여친 모드 아니에요? 그 약간 함께했던 사진을 올렸다. 시간대도 딱 그 시간이잖아요. 밤 12시 반. 밤 12시 반. 네. 자니? 이거 한 시간대에 자니? 장동혁 자니? 하면서 이제 올린 거죠. 이 얼굴 맑던 장동혁 어디로 가는 건지 우리 국민에게 뒤집어는 유능하고 잘생긴 보수정당 만들자는 한 마음이었는데 깔깔대며 함께 갈매기밥 던지던 우리 왜 이렇게 된 걸까? 라고 이제 올렸어요. 올렸다가 10분 만에 빗싹을 했습니다. 요 뭐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유 뭐 그러니까 실수 그 정도로 시간에 보면 돼요? 네. 그 시간에 이렇게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안 왔나? 아니지 그 사람 감성 폭발? 그 시간 맞아. 내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센치멘탈. 근데 지금 그런 정도의 감성을 가지고 지금 내재적 접근법으로도 안 되는 장동혁이를 상대하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잘못된 접근이에요. 당연하죠. 좀 예. 처절하게 저걸 어떻게 처리하지라는 그런 절박하고도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이거를 다시 하겠어라는 그런 처연함이 있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상황에 너 나랑 괜찮았잖아 사이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런 얘기도 하대요. 의총에서 그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 바로 뒤에 앉은 것도 네. 다 서로 그 일종의 전술의 하나였다 그러는데 그 정도 갖고 될 거라고 보세요? 뭐, 어떻게 정말 해요? 아니 그렇게 해서 장동혁을 좀 저기 그 뭐라 그럴까 나름대로 자극할 생각이라면은 그렇게 가서 뒤에 가만히 있는 것만 갖고는 안 되지 가서 얼굴을 들이밀고 24시간 내내 그럴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본회의장 해야 가서도 되는 거예요. 하고. 제가 또 네. 기억하기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저런 식으로 제명되면은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네. 가만히 있더구만 그냥. 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액션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지금 보면은 우리가 국민의힘은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여기 앉아서 평론을 하는 입장이라면 지금 그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1.5당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민주당이 다 잘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민주당의 함정이 있어요. 많은 문제와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이게 균형점을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대편에 있는 정당이 회생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 내내 어제 밤부터 대안이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솔직히 잘 아직은 안 떠올라요. 네. 안 떠오르긴 하지만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은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상수예요. 뭔가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비교는 좀 뭐하지만 북한의 김정은처럼. 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변수로 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든다면 고성국과 전환길. 이 사람들은 굉장히 비즈니스 마인드가 이것도 제 개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 비즈니스 마인드에 천착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지렛대가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동훈 전 대표 팬들이 굉장히 그 화력이 좀 공격적으로 있죠. 네. 예. 그 화력이 한동훈 전 대표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전략적 접근을 좀 해라. 뭐 중진들 회의했다 네. 그랬잖아요. 중진들 중에 외연상 조경태 빼고는 한동훈에 대해서 그렇게 썩 긍정적인 그걸 안 가지니까 아직까지도 한동훈 때문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 데다가 네.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당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은 그 지금 바깥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또 당원들뿐만 아니라 그 내부와 관련해서도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보수 정당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아이디어를 좀 안 내주면 보이는 것 좋겠다. 같고요.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국민의힘이 좋아지거나 민주당의 일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지금도 잘못하고 있는 거를 견제하거나 어떻게 막을 거냐 그 해답을 국민의힘에서 찾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네. 민주당 중도 우파가 그 역할을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민주당이 중도 우파로 가는 건 다 좋아요. 과거에도 성공한 외국의 정부를 예. 보면 소위 상대 진영의 정책을 이제 소위 도둑질한다 그러지. 그러면서 그 제3의 길도 추구하고 다 좋은데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정당으로서 그래도 나라의 보조금을 받는 정당으로서 좀 기본 정당다운 그거는 지금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두 분도 장동혁을 어찌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네. 전략적으로. 그렇다면은 방법이 뭘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내는 데는 그래도 세계적인 수준 아니야? 좀 찾아보세요. 아니 거예요. 그 방법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6월 망하는 3일 날 망하는 포로 거. 심판하는 거지. 아니 아니, 망해도 좀비 네, 같다네. 네. 좀비 오늘 같다네. 조선일보의 양상원 주필이 글쎄, 쓴 그 얘기도- 칼럼을 야. 보니까 네. 소위 말하는 총투표 네. 이걸 하자. 하자니까. 예. 근데 결과 나오면은 아마도 윤호개인이 이길 거다. 예.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 하자는 국민의힘이라는 거잖아요. 정당에 대해서 갖고 네. 있는 미명이 깨질 거다. 미망이. 그러면 이제 각자 흩어져서 새로 시작하면 된다. 논지는 요거예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해라. 당의 총의를 한번 모아봐라. 그러니까 저거는 고쳐 쓰거나 네. 바꿔서 못 쓴다. 네. 끝났다 이미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다만 이 당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다른 길을 가라. 이 얘기를 지금 조선일보 주필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빠른 길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할 생각. 당원 총투표에서 네. 윤호개인 승리로 나왔을 때 나머지들이 네. 그러면은 이 여긴 마음을 접고 우리 새살림 차려서 새 길 가보자 할 용기가 있느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럴 용기가 있었다면 지금 저렇게 안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최근 들어서 많이 들으는데 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태생과 체질의 한계인지도 모르겠어요. 여기가 대통령들이 먼저 나오고 정당을 만든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자유당도 그랬고 공화당도 그랬고 민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어떤 그 확고한 권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밑으로 몰려요. 이렇게 이게 레밍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항 권력도 확고한 대항 권력이 서야 돼. 한동훈 무슨 이렇게 졸방졸방 할 게 아니고 누가 차기의 확실한 주자다. 저 사람 밑으로 모이는 게 살 길이다. 그런 걸 모여요. 그러니까 지금 안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없어. 일종의 진공 상태예요. 장동혁도 아닌 것 같고 한동훈도 아닌 것 같고 이준석은 더 아닌 것 같고 유승민은 이미 오래된 사람인 것 같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밍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네. 딴 데 쳐다보고 못 들은 척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정당의 오래된 네, 그런 문제는 구조와 체질, 생리의 한계다. 지금 나온 한동훈 전 대표의 전략은 출마지를 미리 얘기 안 하고 당이 견제할 수 없도록 하는 그 정도 전략이 이제 나온 것 같고요. 예. 아니 그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다 판이 짜여진 이후에 본인의 출마지를 선택하는 거죠. 예. 네.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고 본인도 몰라. 왜냐하면 본인의 처지나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 미리 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후보가 다 정해진 다음에 그 판을 보고 내가 어딜 들어갔을 때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겠느냐. 본인이 미리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지. 본인이 가장 마지막에 사실상 결정할 사람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네. 일단 지금은 대구 돌고 있고.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승부를 가르는 게 아니라 정치 역정의 장기로 본다면은 그동안의 그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면은 자기를 던지는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승자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네, 같은 경우 아니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보는 것 같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 정도면은 또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중의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아까 레밍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그것처럼 모욕적인 말이 그 사람들한테 없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는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저 분위기를 제가 보고 제가 더 황당한 국민의힘 거예요. 쪽 패널 앞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레밍이라 그랬지. 화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레밍이 들지 않냐 네, 들지? 들지. 네. 네. 그 과거에 70년대에 미국의 위컴 사령관이 한국 사람들을 레밍이라 그래갖고 그냥 정말 난리 났었죠. 들풀같이 네. 일어났는데 지금은 너 들쥐 때 중에 하나야 그러는데도 영어를 몰라서 그랬을까? 아유. 아니 홍준표 시장이 이미 썼던 표현. 아 맞아요. 네. 아무튼간에 몇 번 나왔었죠. 네. 이미.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이기심의 발로예요. 지금 사실은요. 국민의힘의 영웅서사가 만들어질 타이밍이에요. 아니, 저런 지금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일어나가지고 아주 나를 갈기갈기 찢더라도 이 당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해보세요. 지금 그거에 목말라 있는 지지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야. 안 하거든. 이거 괜히 내가 나섰다가 모난 돌이 정맞듯이 그런 상황인 그 거거든요. 영웅서사를 아마 쓰고 싶은 사람인가요? 전한길 강사가 예. 아유, 지금 그게 저 문제죠. 오세훈 아웃을 선언했어요. 아 근데 이제 약간 모양새가 경기도에서 뺨 먹고 서울시에 화풀이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원래 원래 화풀이 대상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원래 킨텍스에서 이거 하려고 했었잖아요. 콘서트 3.1절 콘서트 하려다가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가 안 돼라고 해서 이제 취소를 했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 너 좌파야 우파야? 네가 진짜 우파면 우리한테 장소 대관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좌파지?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근데- 나왔습니다. 오세훈 아웃, 지방선거 아웃을 외치고 있어요. 저 같으면 큰 경기장이나 큰 실내체육관은 대관은 해줄 것 같아. 아 몇 명 채우는지 몇 보자. 명 오는지 보자. 아. 어떤 측면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킨텍스 대관을 열어줬죠. 막으면서 퇴로를 네. 열어줬어요. 네. 왜냐하면 저거 그 본연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였거든. 그 킨텍스 큰데 몇 명이나 오냐. 그리고 뭐 초대 가수나 연예인들 다 줄줄이 손살을 쳤잖아요. 네. 전한길 원맨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나가서 그러면 아니면 아예 무명 무명인 사람 몇몇이 와서 뭐 할 때 그게 더 과간이 일 뻔했는데 아니, 실체를 일단 보여주는 거니까. 네. 27일에 그 부정선거 토론은 하는 거. 네, 그건 하는 것 팬앤드 같아요. 마이크에서는 네. 토론은 하고 네. 그 3.1절 콘서트는 일단 취소하고 4.19 때 한다는데요, 또? 날짜 한번 4.19 때? 밀었어요. 네. 4.19 때 한다는 건 참 흥미롭네. 그거 4.19는 이승만 또 독재 취소하고 정권을 6.25 파도하는 때 하겠다 날인데 그럴 거야. 그날 뭘 어떻게 네. 그러면은 4.19가 잘못됐다는 걸 한다는 거예요? 4.19가 옳다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 기념일이라서 하는 걸까요? 뭐 전한길 씨 뉴스는 요 정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법 왜곡죄 본회의 상정한 거 그 뉴스 짧게 좀 전해 주실까요? 예, 일단 이제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판까지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이 민주당이 주도해서 법사위 문턱을 넘을 때 이 법 왜곡죄 1항과 3항이 이거 나중에 해석에도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위헌 소지까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 수정하냐 마냐 막판까지 말이 많다가 어제 이제 민주당 비공개 의총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수정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네, 어떻게 수정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도가 뭔지 네. 뭐 이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네. 한 것 관련해서 이제 조금 요건을 구체화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법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뭐 적용해야 될 법령을 알면서도 안 하거나라고 해서 좀 설명을 달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망 중에 뭐 증거에 반하는 걸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장에 반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라고 했을 때 이 논리나 경험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데 그리고 이게 형사처벌의 요건은 구성 요건이 되는 거야라는 비판이 있어서 아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수정된 것이 네, 상정이 됐다. 그러니까 본회의 문턱 올라가기 직전에 사실 이제 그 전에 법사위에서까지는 통과를 다 시켜놓고 이제 지난번 내란 전담 재판부법처럼 이제 상정 직전에 또 이렇게 법을 고치는 일이 벌어진 근데 겁니다. 당내에서 좀 요 갈등이 좀 있었죠. 뭐 김영민 의원 등등 해서. 이제 뭐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은 원안대로 가야 된다. 뭐 법원에서 성명내고 뭐 한다고 우리가 밀리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수정안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거는 뭐 우리 생각과 다르다. 지도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것도
전술의 일환일까요? 그러니까 김용민 같은 목소리도 있다 그러면서 요 정도로 대충 조율해가지고 수정을 했으니 합리적이다라는 인식을 굳히면서 통과시키는 일련의 정치적인 지난번에도 한번 왜 김용민 의원이 그 뭐죠 내란전담 재판부였나 그런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면서 굉장히 교조주의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통과시키듯이 저는 사실은 이 법 왜곡죄와 같은 그 논의를 민주당에서 하는 거를 봐서라도 정말 그 제대로 견제하는 야당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 이후에 확실하게 선을 긋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야당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거의 그 뭐예요? 마치도 그냥 1.5당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야당이 정말로 아무 무력한 거잖아요. 네. 무력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상황 아닙니까? 민주당 내 그러니까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도 그런 것처럼. 네.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 근데 내에서 야당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론도 벌어지는 거고 예. 문제가 국민의힘의 가장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법 왜곡죄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예. 뭐 위헌 가능성도 수정안에 비추어도 위헌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위헌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체적인 모순인 게 국민의힘의 지금의 모습은 위헌 가능성을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라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반헌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도 윤 어게인 하고 있으니 헌법을 깡그리 때려부시려고 했던 세력과 지금도 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위헌 가능성 주장해봤자 이게 말빨이 먹힐 리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 뭐 논의할 생각도 별로 없는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그럴 자격도 조금 저는 저 법은 저 네. 정도면은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의 직권남용 법리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한 데다가 진짜 법원을 견제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배심원 제도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저 논란이 저렇게 많은 그리고 위헌 소지 있을 뿐만 아니라 저게요. 법 왜곡죄로 마지막에 처벌을 할 때 그것도 판사가 해요. 네. 그렇죠. 때문에 이게 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가 만약 그걸 처벌하면은 그 처벌한 판사의 판결도 법 왜곡죄라고 아마 소송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한궤도 비슷하게 돌아가요. 근데 이제 독일 예를 자꾸 들던데 독일은 보니까 그게 명백히 위법인 걸 알면서도 법 질서에 도전하는 차원에서 이 그런 판결을 내렸을 때 그걸 처벌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의 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법리지 권리구제형 법리가 아니에요. 독일 법이. 그리고 적용된 사례도 없더라고요. 네. 그 법을 아예 그렇게 만들든가 그러면. 그거는 나치 전범들 뭐 이런 것 때문에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저거는 악용 소지나 오남용 소지나 그로 인한 위헌 논란이나 너무 커서 이쯤 되면 그냥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수정이 아니고. 지금 뭐 대법원 쪽에서는 계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는 있죠. 네, 어제 전국 법원장 회의 있었잖아요. 네. 수기가 필요하다.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저는 그 회의도 유감이에요. 국민들이 대안을 좀 내놓든가, 네. 자발적으로 배심원제 도입하자든가 뭐 이런 걸 하든가. 네. 아니 그리고 다 국회까지 오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항상 시점이 그렇죠. 네, 네. 한참 얘기할 때 그러면 법원에서도 뭐 의견을 내서 이건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아니면 이건 좀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차라리 법안 만들 때도 좀 참고를 할 텐데 아예 그냥 가만히 있다가 뒷북을 이렇게 치니까 뭐 법원에 대한 인식도 많은 분들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갖고 이제 통과되면은 네.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게 현실에서 이렇게 나타나더라도 다시 되돌리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80년 된 법 체제를 이렇게 한순간에 뚝딱 이렇게 한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그 정치적인 복선이 깔려 있다라는 것이 정말 심한 유감이죠. 네. 그런데 지금 견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방주의적인 이 민주당의 이 독주가 어떻게 보면은 더 심각한 국민의힘은 문제를 일으킬 힘도 없어요. 지금 자기네들끼리 그냥 그러는 거지. 그냥 없는 셈 쳐요.
국민의힘은 없는 셈 쳐요. 국회에서 실제로 존재감이 너무 없으니까. 근데 민주당이 네. 지금은 그 정권 초기지만 나중에 정말 그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자동차처럼 막 할 때 이걸 누가 견제하고 막느냐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제가 파당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부에 누군가 야당 역할을 하겠죠. 그래야죠. 뭐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한다라는 게 이번처럼. 되게 위험한 일이라니까. 지금 역학관계로 봐서는 민주당 내에 보다 합리적이고 네. 상식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막아야 되는 상황. 그런 기대가 저는 문제라고. 아까 레밍 얘기하셨잖아요. 예. 민주당의 그 뭡니까 공치모? 네. 그러니까는 그냥 싹 100몇 명이 모이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고 그렇지만은 한국 정치 문화가 이쪽 오른쪽 진영에만 완전히 유전됐다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상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질벌되니까 여기가 나아 보이는 건데 결국 정치라는 건 뭔가 이렇게 균형 견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다 보니까는 제가 볼 때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더 잘한다라는 그런 감성적 기대만 가지고 국정 운영이 과연 될까요? 아니 근데 그 균형이 무너진 걸 누구 탓을 하겠어요? 국민의힘이. 아니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갑갑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균형들 잘 찾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세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